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도 하고 만찬도 가졌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참배도 했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하며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첫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이 일본 정상의 답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덕분에 짧은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60억 코인이 논란입니다. 한창 김남국 의원이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 꼭 라면 먹는다, 3만 몇천 원짜리 신발에 구멍이 났다 등등 이른바 생활고를 호소하며 후원금을 부탁했었던 때 코인으로 60억 원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선적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투자 자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 그리고 해명과 관련해서 좀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통. 동아일보 오늘 일면 헤드라인에 쓰고 있습니다. 고통과 관련된 뉴스 어떤 뉴스일까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징용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고통받았던 것,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양국이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60억.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고요. 코인 없다던 김남국 의원, 의혹 터지자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 말을 바꾼 듯한 석연치 않은 해명과 관련한 논란도 조선일보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주말 사이에 여러 차례 김 의원이 내놨지만 코인을 현금화했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억 원까지 갔던 이 코인에 대한 투자금, 이 출처에 대한 해명도 불투명하다라는 지적,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의 여론들 오늘 조선일보 쓰고 있습니다. 소위 위믹스 60억 원의 행방을 두고 오락가락한 해명이 논란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태도. 경향신문 8면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취재했는데요. 기승전 검찰 탓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김 의원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돈봉투 의혹 탓에 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인데 거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입장문에서는 한동훈과 검찰 탓을 김남국 의원이 했습니다만 당 일각에서조차 도대체 한동훈 장관과 본인의 코인 투자가 무슨 연관이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징계. 한국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의 당사자인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일보는 징계 이후의 상황이 부담스럽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당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당 일각에서는 그 내용이 무섭다고 징계할 걸 주저한다면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징계할 건지에 대한 전망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경남대 극동연구소의 조진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을 답방한 기시다 총리와 관련된 한일 양국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큰 원전 방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방한 모습, 그 풍경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2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春の東京にお迎えしてから核も早くに新緑のソウルを訪れシャトル外交を本格化できる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자, 김수현 교수님, 기시다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태극기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도 매우 오랜만인데 현충원 참배하는 모습도 굉장히 오랜만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 현충원에는 독립운동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 아닙니까? 김수영 교수님, 이 장면 굉장히 저는 주목해서 보게 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현충원을 일본의 총리가 참배하는 게 12년 만의 일이거든요. 현충원에는 일단 이제 6.25 때 이제 참전했던 우리의 이제 순국 선열들이 묻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일본도 한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묻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사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현충원 참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사과나 이런 반성의 정확한 워딩이 이번에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충원에 참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사과라는 단어, 반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를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된 거잖아요. 예.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왔으니까 이제 셔틀 외교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일 간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만족스럽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평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진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의 정상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제 국립 묘지를 이제 참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4월에 워싱턴에 가셨을 때도 이제 국립 묘지를 참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특별한 그 예외적인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에 그러면은 일본의 총리가 왔을 때 반드시 현충원을 방문했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2001년도 10월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서대문 역사박물관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반성과 사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금 이번에 오랜만에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총리께서 현충원에 혹시 방명록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롭게 1년 정도 사이에 등장한 우리 윤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사이에 정상 간의 만남이 너댓 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그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과 비교해 볼 때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큰 동력이 됐다 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진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어떤 교감, 공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공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공통적입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ユン大統領のご決断により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関する韓国政府による取り組みが進む中で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자, 박정호 의원님, 네. 일본 일각에서는 사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아주 일각에서는 아주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강렬 우익 중 일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 벌러 왔는데라는 망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완전 그냥 별개로 그냥 일각의 그릇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혹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신 분들, 일해야만 했던 분들이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진전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그 가슴 아픈 과거, 오래된 역사를 어떻게 한 칸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진전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지난 정부 몇 년 동안 굉장히 왜곡되고 흐트러졌었던 한일 관계, 국제사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동북아에 있어야 한일 관계가 이제 복원되고 정상화된다는데 우리 조진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좀 어느 순간에 완전한 그 한일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강제징용 공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표하고 저렇게 진전된 입장을 표한 것도 저는 이번 그 방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좀 전에 조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보태면 외교 프로토콜상 정상이 방문하면 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 국빈 방문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저 실무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의 경우는 한 5가지 정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현충원 방문하는 거고 의회에 가서 의장을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공식 만찬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그렇고 굉장히 생략되고 실무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도 기시다의 방문은 실무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충원을 사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전혀 이 의전 프로토콜상 있지 않은 건데 기시다는 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함으로써 거기서 특별한 메시지 이 문자나 말로는 안 했지만 그 행동으로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 국민한테 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예정보다 훨씬 빨리 저는 일본 내에 그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광폭 외교를 했잖아요.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광폭 외교의 반작용으로 그럼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조급함에 빨리 답방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한일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적인 광폭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강제 동원에 대한 첫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였다라고 평가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진전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죄와 반성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내에는 언제까지 사죄를 할 것이냐 하는 사죄 필요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총리로서 일부 일본 내에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배려하면서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답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게 피해자들, 식민지 시대에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런 표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결과 기시다 총리의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총리 개인의 심경을 토로한 것인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총리라는 거는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하는 거는 공식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은 사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로서 표현한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의 평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의 문제거든요. 역사와 영토와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묘지 방문에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것은 외교적 관례죠.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기시다 총리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방명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기시다 총리 방문 몇 월 며칠 끝입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되어 있던 곳에 사인을 한 것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적 관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지 이 부분이 없어요. 굳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아니 왜 일본 총리 입장을 대변을 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는 없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지 위안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지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프다.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왜 오신 것이죠? 아니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픈지 일본 총리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픈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주권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기시다 총리가 전쟁 범죄, 1급 전쟁 범죄자들 70명을 합사해놓은 신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내각과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 묻어놓고 와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그것도 개인적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지 밝히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엎드려 절받기를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독일의 총리들이 왜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가지고 역대 모든 총리들이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에 대한 사죄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독일의 어떤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그 진정성 의심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치 문양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독일의 10분지 1만이라도 일본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은 정말 총리께서 왜 오셨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가혹한 다소 윤 정부 입장에서는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들으셨던 기시다 총리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강제징용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볼 수 있느냐? 왜 나서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느냐라는 논평까지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시다의 전체 워딩을 소개해드리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앞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시다로서는 저는 충분히 지금 한일 관계가 그동안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진일보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로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써 그거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거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진행형이다. 또 하나는 상대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에 있는 한일 관계가 두 달 후, 그러니까 G7이 끝나고 난 다음 달은,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저희로서는 진전된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느 날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일본 편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사실은 단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후에 일본 일왕도 그렇죠. 그다음에 역대 총리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번에 기시다도 역대 총리의 담화를 다 계승한다라고 표현해왔어요. 계속 얘기해왔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어떤 수준으로 해야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우리 정상이 해야 될 역사와 주권과 영토의 문제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왔느냐. 중국에 대고 높은 산봉우리라고 얘기하고 NLL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평양선언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과연 우리 정상이 영토와 주권과 역사에 대해서 옳게 얘기했는지 흐트러진 왜곡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정상화되는 이 과정을 애써 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국민들, 국가에 그리고 앞으로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한번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짧게 한 말씀. 전문가 의견 듣고 또 발언권 그럴까요? 드리겠습니다. 여야 입장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애써 폄훼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종안신문에서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정도만 기시다 총리의 저 입장 표명가에 대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민주당 입장과 궤를 같이 했고 그 두 가지 신문을 뺀 나머지 대체적인 주요 조간 신문들에서는 강제징용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어떤 진전된 입장 표명이다라는 분석이 더 많거든요.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으셨으니까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그 당시 한국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런 표현이 가슴 아프다는 표현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그랬더니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없었는데 그 당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한일 간의 역사에 있어서 본다면 식민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군 위안부냐 아니면은 강제동원 피해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어떻게 본다면 더 포괄적으로 그 당시 식민 지배에서 고통을 받은 한국인들 모두에게 혹은 또 직접적으로 좁게 말한다면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거는 분명해요. 분명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국내와 한국의 입장을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판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해낼 수 있는 가장 자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마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 앞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고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음을 열어줬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준 것에서 감동을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명백한 것 같아요.
전문가께서는 이 강제징용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진전된 유감 표명이다. 이거는 명확하다라는 입장을 또 밝혀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아니 저는 왜 우리가 피해자인데 마치 가해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분명히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또는 혹독한 환경, 그 당시와 혹독한 환경은 강제징용이겠거니 이렇게 왜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우리가 각주를 달아줍니까? 우리가 왜 분석을 해줘야 되죠? 그 흔한 사과 사죄 한마디가 진정성이 있건 없건 단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인색한 사과 사죄를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그렇게 각주 달아주고 해석까지 해가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제가 주권, 영토,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불법적인 한반도 점령, 식민 지배 이 역사에 대해서 일본이 단 한 번 지금 현재 사과 사죄하고 있습니까? 독일은 우리 땅이다, 대한민국 땅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갖다 바치고 가서 1급 전쟁 범죄자들을 모셔놓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의를 차리고 있는 것이 일본 총리고 일본 정치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나서서 국립묘지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혹독한 환경 그게 바로 강제징용이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진전된 거다. 우리가 왜 나서서 이렇게 합니까? 저는 우리 외교가 왜 이렇게 엎드려 절받기식 외교를 하고 있는지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고 역사, 영토, 주권의 문제는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 전재수 의원님의 입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도 합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두 정상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분명한 건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에 완전히 단절됐던 한일 관계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매우 진전이 된 한일 관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주거동에서 2시간 넘게 만찬을 가졌고요. 메뉴로는 한우 불고기, 갈비찜, 잡채, 탕평채, 한식 위주로 나왔습니다. 주류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해요. 경주 법주. 아무래도 이제 일본 사케를 즐겨 마시는 기시다 총리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하는 것, 외국 정상 지난번 한남동 관저에서 김수영 교수님 만찬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죠. 빈살만 왔을 때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고요. 사실 이제 손님을 초대하면 이제 어떤 술이 상위에 오르는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번에 이제 경주 법주 우리의 전통 술을 이제 올렸는데 사케하고 좀 만드는 과정이 비슷하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를 생각해서 경주 법주를 올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여러 가지 소통들을 나눈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어쨌든 그 아픈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얹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과거사가 있고 북한도 우리가 과거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 SNS에서 이제 간쓸게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구려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이제 어느 나라와 관련해서도 굴종 외교를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도 이해합니다. 북한은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북한에게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도 굉장히 과거사가 특이한 과거사를 우리가 갖고 있고 아픈 과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라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만큼 속 시원한 사과와 통렬한 반성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뭐 현충원을 참배한다거나 구체적으로 목적어를 확실하게 적시하진 않았지만 가슴 아프다고 한다거나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한 발 빼긴 했지만 사실 그게 개인적인 의견이만 했다면 일기장에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은 어쨌든 개인적이라고 한 발 빼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막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렇게 속 시원한 사과와 반성을 듣지는 못했고 그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가고 요구해야 되지만 또 기시다 총리의 지금 현재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성의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진구 교수님, 이제 뭐 G7 일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우리 대한민국도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일본 총리와의 만남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더 나아가 한미일 정상회담까지도 지금 예견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또 주목할 만한 게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윤 대통령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보면 한국인 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비가 있어요. 예. 이게 1970년 4월 달에 만들어진 건데 당시에는 그 공원 안에 있지 않았어요. 공원에 들어간 다리 그 끝쪽에 있었는데 이게 1999년도에 7월 달에 공원 안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함께 헌화 참배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원폭 피해자, 일본인들 최대 피해자이죠. 그 다음에 많은 피해자가 한국인이에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히로시마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사망하지 않았냐 하는 것들이 이제 추정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히로시마에 그 위령비를 참배할 때도 아마 어떤 형태든지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상 한국의 대통령이 한 번도 히로시마의 그 위령비를 참배한 적이 없어요. 1999년 8월 달에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 번 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번에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인들의 좀 심정이랄까요? 마음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중에 하나가 히로시마의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겠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관사에 양국의 영부인들이 함께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김수영 교수님. 자,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진관사를 방문했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원래 외국의 손님들, 높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진관사를 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옛날에 부통령 시절에도 저 진관사를 내외랑 같이 왔던 적이 있거든요. 저렇게 템플 스테이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공간이기 때문에 진관사를 가서 저렇게 이제 육호 여사와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건데요. 차도 또 함께 네, 즐기고.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화과자를 만드는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의 다도 문화라던가 이런 사찰 문화, 사찰 음식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나누고 아무래도 이제 영부인들끼리의 어떤 사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외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정상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내들이 이렇게 또 친교를 모이면 어쨌든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행사들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이번 답방과 관련된 소식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60억 코인 김남국 의원 당 차원 조사 불가피하다라는 당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단 60억 상당합니다. 억 소리가 60번 나는 거예요. 60억 코인 의혹이 뭔지부터 좀 보시죠. 60억 코인 의혹 일파만파. 지난해 1월에서 2월 위믹스 코인을 60억 어치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 60억 전량을 인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3월 25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에 60억치를 보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코인이 전량 어디론가 쓱 사라졌다라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선 시점과도 맞물리면서 혹시 이 60억 원치가 현금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논란도 일었고 이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반박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무슨 돈으로 60억치의 코인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코인 실명제 이전에 소위 흔적을 감춘 60억 코인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건지 현금화를 한 것은 아닌지 했다면 이 현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더 나아가서 애초에 김남국 의원이 하루에 라면 한 끼를 먹는다.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보좌관들과 모텔을 간다.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다 신었는데 구멍이 났다라며 후원금을 해줄 걸 호소했었는데 이것이 위선적이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60억 원어치의 코인 이거 대단한데 일단 팩트 체크 1.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저 코인 60억치를 보유했던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 못하니까. 네네. 부정하고 있지 못하니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두 번째. 그 60억 어디 간 겁니까? 그거는 모르는데 김남국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현금화는 요만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몇백만 원어치밖에. 김 의원 주장이죠? 네네. 김 의원의 그 해명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른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폭락해가지고 60억인지 뭐 몇십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이 몇 억 정도로밖에 이제 안 남았다. 몇 억밖에 안 남았다. 지금 그 정도까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검찰에게 이상 거래로 판단을 했어요. 60억 원어치 코인이 실명제 직전에 전량 인출된 것과 관련된 흐름, 이상 거래다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감지를 했다는 거죠. 관련 기록도 전달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계좌 추적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적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력 좋은 부서에 배당했다.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감지를 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내지 인출이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FIU에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FIU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거든요. 예.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이 있어요. FDS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상 거래가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체크하게 된 시스템인데 네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다라고 하는 코인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큰 코인이 아니고 이른바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김치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치코인이 80만 개고 금액이 60억인지 70억인지 되는 그 금액이
언제 들어왔느냐? 작년 1, 2월 달에. 언제 나갔느냐? 작년 2, 3월 달에. 한 달 동안 잠깐 파킹돼 있다가 나간 거니까 이런 거는 거래소 자체에서 FDS 시스템으로 걸러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FIU에 보낸 거고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그랬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그 코인에서 수십억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건 이상하다 해가지고 FIU에서도 검찰에 이게 수사를 의뢰한 건데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가 이렇게 굉장히 뜨거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탈세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예컨대 제가 돈이 뭐 한 1,000억 정도가 있는데 그 상속세 내기 싫지 않겠습니까? 증여세 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옛날 같으면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USB에 딱 담아서 우리 애한테 주면은 그러면 걔가 깨끗하게 그 돈을 갖다가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검은 돈 있잖아요. 뭐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마약이나 조폭이나 그런 데에서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환전하거나 이 세탁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주장을 갖다 했던 건데 그 FIU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검찰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서 도대체 그 뭐 위믹스인가 하는 그런 김치코인을 60억씩이나 거래했던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큰 돈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은 고위 공직자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뭐 뇌물이나 그 추가적인 또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남부지검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수사기관의 그 조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호 의원님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신데 딱 그래프를 보면 가장 뜨거운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소위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위믹스 코인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올인을 했었을까? 어떻게 저게 60억에 달할 것을 예상했는지 혹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무슨 돈으로 저 코인에 60억 투자의 어떤 자금을 태웠을까와 관련된 궁금증 그리고 실명제 직전에 이걸 왜 인출했을지 의도가 무엇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요 일단? 그럼요. 저게 60억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조그만 시드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해명으로 치면 아이스크림 안 먹고 그다음에 3만 원짜리 구멍난 운동화 신고 6년인지 7년 동안 라면만 먹고 해서 절약하고 그다음에 그 작년 말인가요 뭐해서 저도 뭐 같은 대상자입니다만 후원금 주세요라서 소위 말하는 앵벌이에서 그거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60억 앵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뭐랄까요? 죄송해요. 후원 호소? 후원 호소. 근데 사실은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 돈하고는 또 이 시드머니하고 또 관련 없는 거예요. 어쨌든 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안 먹고 3만 원짜리 구멍난 운동화 신고 해서 번 돈이 600만 원인지 6천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지금 60억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저희가 좀 전에 그래프에서 봤지만 한 뭐 5배, 대여섯 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0억에 아주 저기 넉넉하게 치자 10배가 뛰었다 치더라도 6억이라는 현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액을 운동화 구멍난 것이라 갖고는 안 되거든. 저 코인에. 그리고 그 6억이라는 거는 김남국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이 잔고든 아니면 금고에 뭐가 있든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 재산 신고가 600만 원은 숨길 수 있어도 6억은 못 숨기는 거거든요. 그럼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한 시드머니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 봤습니다만 그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뚝 떨어져요. 그 뚝 떨어지는 시점에 좀 전에 우리가 정법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한 달만 가지고 있다가 그걸 그 시점에 팔았느냐. 혹시 그러면 이 위믹스라고 하는 김치코인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저 보세요. 그래프가 저렇게 급등하는 시점에 어떻게 갑자기 사서 그걸 급히 팔아버려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것도 한 달만 가지고 있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슈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아마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주 목요일쯤인가요? 처음 보도가 됐는데 지금 벌써 한 3, 4일이 지났잖아요.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다 건다고 했는데 아직도 분명한 해명이 안 나와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분명하게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왜 급등하는 시점에 저렇게 저런 횡재를 했는지, 갑자기 왜 팔았는지, 내부 거래, 내부 정보는 없었는지, 그럼 그 시드머니는 어디서 조성이 됐는지, 현재 가지고 있다는 코인은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얼마로 구입을 했고 그걸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거래 내용만 뚝 띄면 그거를 이 며칠 동안 계속 놔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다른 거 다 좋아요. 코인해 갖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그렇게 많이 투자를 잘한 워렌 버핏급 내가 투자 전문가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김남국 의원 본인은 현금화한 건 일부고 다른 계좌로 이제 이체를 했다, 다른 코인으로 이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 폭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과연 손해로 볼 수 있을 건지는 뭐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 일단 김수영 교수님,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는 코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난해 올해 신고된 공직자 김남국 의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뭐 10억 남짓 정도인데 그것도 굉장히 또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돈이지만 60억은 분명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60억치의 이제 코인이 있다는 사실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놀라시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를 가지고 60억까지 뻥튀기가 된 건지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게 분명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그런 걸 뭐 밝히겠다, 그거를 분명하게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아직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뭐 호주랑 오스트리아도 헷갈리고 이모 교수를 이모로 헷갈리고 해서 좀 국민적 기대에 많이 모자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큰 손이었네요. 얼마를 투자를 해서 그게 60억까지 됐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방금 박정화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드머니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60억이 됐겠지 뭐 1000배, 10,000배 늘어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투자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이게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밝혀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국회의원은 자기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은 빠졌죠. 물론 김남국 의원이 극구 주장을 해가지고 가상자산은 꼭 빼야 됩니다 해가지고 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해 당사자인데 가상자산은 빠졌고 소득세 과세도 유예를 했죠. 그때도 공동 발의를 김남국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 역시도 김남국 의원 개인의 강한 주장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들을 막 개정하고 만들고 없애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검찰이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다. 검찰이 자기를 표적수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가상거래 그 화폐를 다루는 그 거래소에서 만약에 수상한 자금 걸레가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FIU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법으로 돼 있어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다라고 해서 FIU에 신고를 했고 그게 검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 한 사람이 뭐라고 윤석열 실정을 덮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의 기획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생명을 너무 지금 국가의 실정을 덮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돈으로 투자를 했고 이게 몇 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얼마가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설명하시고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불법이 없었다. 다 실명으로 했고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다면 아마 국민들이 다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 유명하지 않은 코인의 80여만 개를 왜 보유하게 됐는지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 내지 사유도 김남국 의원이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충돌 논란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위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2021년 6월 김남국 의원은 형편이 어렵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이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라고. 거기에 후원금이 모자라다 한 푼 달라라고 호소했던 것도 결정적인 논란을 더하는 대목입니다. 김남국 의원. 네. 후원금 다 찼어요? 아니요, 아직 다 못 쳤습니다. 얼마나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면 네. 정청래 TV에 예. 고수 한번 하세요. 네, 저쪽 보고. 김남국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뭐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의뢰되는 그만하고 예. 한 푼 줍시오 빨리. 한 푼 줍시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뭐도 말이 많아요. 그런가요? 한 푼 줍시오 이게. 한 푼 주시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네, 한 푼만 주십시오. 물론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달라라고 독려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산과 후원금은 또 성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궁핍 마케팅을 후원금을 채우는 데 활용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가 많다. 2021년 한 방송에서 3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지난해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 라며 후원금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다, 궁핍하다 라는 뉘앙스로 후원금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난해 3억 3,014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인 투자로도 후원금 모금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낸 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 코인이 60억치까지 갔다면 그런데도 라면만 드셨다면 이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궁핍한 게 아니라 라면을 좋아하는 분이고 코인이 60억치까지 있는데도 운동화에 구멍이 날 정도로 상황이 왔다면 정말 그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명확히 했어야지. 좀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내게끔 유도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면 약간 도덕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살만 찌고 막 그랬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참고 60억을 모으려면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00만 번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계산하셨어요? 예, 부적절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위믹스 코인 작년에 초에 1월, 2월 달에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였어요.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게 8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5,000원으로 계산하면 40억이고요. 네. 그 10,000원으로 계산하면 10,000억이니까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위믹스 코인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자기 돈으로 샀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그 박정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억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40억은 있어야 되고 맥시멈 80억까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급등하기 직전에 한 1억 정도 샀는데 60배 올라서 60억까지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 그 떨어지고 있을 때 잘못 사가지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김남국 의원은 최소한 그때도 40억 이상의 돈이 보이지 않는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작년 3월 25일 날 이른바 트래블 룰이 특정 금융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걸 때문에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트래블 룰보다
더 눈이 가는 게 뭐냐면 대선이거든요. 작년 대선 직전에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작년 대선에서 누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전재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초박빙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김남국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민정수석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자리가 김남국 의원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유력한 더군다나 압도적인 다수당의 여당의 대권 후보의 최측근 대학 동문에다가 그 변호사에다가 맨날 가방 들고 다니는 게 그 사진에 찍히는 저 사람한테 어떤 그 불법적인 돈이 흘러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뭐 자꾸 뭐 이렇게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 돈이 뭐 예컨대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몇십억을 갖다 벌었다. 그 돈으로 위믹스에다가 몰빵했는데 내가 몇 억밖에 안 남아서 나도 지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든지 그게 아니고 잘못된 돈이 들어왔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정말로 답답한 60억이면 얼마냐면요. 연봉 6천만 원 가지고 100년 동안 모아야 되고요. 연봉 1억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60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대기업 들어가서도 평생 일해서 벌 수 없는 돈을 그런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김남국 의원은 오늘 정확하게 해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김남국 의원은 대선과의 연관성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궁핍함을 호소했던 것도 논란인데 국회의원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거겠죠. 여당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식 동문서답을 보이는 공감 능력 제로 형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태도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적인 기류도 오늘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2016년부터 아마 코인을 거래를 하기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이름을 이게 가상화폐다, 전자화폐다, 뭐 이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이름으로 혼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해가지고 가상자산 이렇게 이제 통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때는 가상자산 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직장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수십 배를 벌어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 이런 이제 기사도 한때는 많이 나왔었고 201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투기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고 이것은 화폐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가치를 측정하거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 욕도 이제 많이 들어먹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아마 주말 사이에 계좌 정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오늘쯤에 아마 그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 아마 여기에 코인 거래 자체가 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코인을 취득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불법 자금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는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은 거 아니냐 또는 이거를 말하자면 이제 돈을 인출을 했는데 인출한 돈을 4급 이상이면은 이제 재산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재산 신고 누락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말쯤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발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이 미비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논란들 때문에 지금 법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대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법이 나와 있는데 기왕에 이제 고위공직자에게 재산 신고를 하게끔 한 그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목록 그 대상에 넣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약자 코스프레 이중성이다, 공감 능력이 제로다라고 특히 이제 뭐 라면 한 끼, 구멍난 운동화, 편의점 아이스크림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 강한 비판을 해놨는데 그 대목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 또는 이게 말문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위선이거든요. 위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게 이제 드러나면 상당히 이게 말문이 이제 막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아마 해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해명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투자 성공 사례다. 영 앤 리치, 젊고 부유하다. 이준석은 착한 코인, 김남국은 나쁜 코인이냐. 부디 현금화 잘 하셨길이라며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 내에서는 잘했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 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그 대목도 있는데 어떤 대목일지요? 개인의 민감한 금융,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라며 소위 검찰 탓을 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냈죠. 안 낼 사람이 아니죠. 누구도 코인사를 한 적도 적발들 한 적도 없다. 국가기관을 폄훼해서 유감이다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일단 논란의 본질적인 것은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궁핍함을 호소했는데 무슨 돈으로 거액의 코인 투자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민감한 시기에 이 사라진 코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 논란인데,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관련해서는 이거 한동훈 탓이다, 이걸 왜 흘리냐라는 건데 검찰 탓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그 천하람 위원장이 돌직구쇼 나와서 한동훈 임금님서를 얘기했었죠. 모든 것의 그 마지막에는 다 한동훈이 주관한 거냐? 이런 식의 민주당의 그런 대응에 일침을 가하는 거였는데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사건을 뒤에서 주무른 건 다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가지고 있는 이 의혹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거 좀 이상한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는데요 라고 FIU에게 신고를 했고 그 FIU가 검찰에다가 알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먼저 김남국 뭐 뒤져봐, 뭐 있는지 뒤져봐, 이렇게 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혹은 검찰을 흠집내는 걸로 많이 재미를 봤죠. 자신에게 어떤 수사 같은 것들의 칼날이 겨누어졌을 때 이건 다 검찰의 탄압이다,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검찰 독재다라고 해서 재미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든 것에 대해서 검찰 탓을 하환할수록 검수완박 얘네들 왜 한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검찰 개혁 필요하지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마다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순간 검수완박 물타기를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은 전혀 옳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신고를 왜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이 사람이 뭐 입법하는 것, 발의하는 것이 혹시 이해관계가 충돌하진 않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아직 그러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게 되어 있고, 대신에 그거에 관련된 법 같은 것들은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김남국 의원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의 지적부터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코인 거래 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가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걸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요. 공동 발의는 했지만 본회의 땐 찬성 안 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을 가지면서 세금 물리는 걸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라는 대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도 발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관련 보고 규정은 의무 조항에서 제외를 시켜서 이 또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를 하면서 이해충돌 관련한 문제에서는 가상자산을 빼버리는 게 하나 있었고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두 가지를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건 이해충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내가 60억에 대한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재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산 신고 법적으로 미비해서 안 해도 되는 게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을 또 1년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공동 발의했으면 당연히 저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동 발의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또 뒤에 가서 본회의 때는 또 찬성표를 안 던졌대요. 저게 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하는 거를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발의를 해놓고 본회의장 가갖고는 또 찬성표 안 던졌다는 거는 저는 국회의원 왜 하고 있는지 좀 우선 좀 물어볼 정도로 해명 자체도 웃겨요. 그러니까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추가 질문할 게 그 발의를 해놓고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법안을 다루는 건데 그거를 내가 발의를 해놓고 내가 본회의장 가서 찬성표 안 던졌다는 거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국회의원을 얼마나 본인 스스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지 아니면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이해충돌과 관련한 법안 발의한 것 자체도 해명해야 되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대한민국에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발의는 했는데 찬성은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 왜 하고 있는 건지 국회의원이 본연의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롤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정도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해명 지금까지 많잖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냐 아니면 돈 세탁을 한 거냐 아니면 이게 불법 자금이냐 아니면 해명이 어떻게 된 거냐 이해 충돌이 문제가 있는 거냐 지금까지 있었던 온갖 정치인들 관련한 특히 진보 세력과 관련한 있는 모든 이슈를 다 망라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과연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오늘 기자회견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의정생활 하시면서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본회의에서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엔 없습니다. 제 기억은 없고 다만 이게 뭐냐면 이게 코인 투자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도 코인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 어떤 건지 제가 정무위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는 뭐 잘 아는데 직접 거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코인 같은 경우는 2030 세대들의 말하자면 집중적인 투자 대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인에 대해서 소득이 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했더니 그때 2030 세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발의한 사람들이 아마 2030 젊은 세대들한테 그 문자도 많이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발의는 했지만 이 부분 아마 근데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게 2018년, 19년 당시였던 것 같은데 2030 세대들이 아니 우리는 월급 모아가 집 사기도 어려운데 코인 해가지고 좀 이득을 봤다고 세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 그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해명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다. 당 차원의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당 최고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는 보도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방침을 밝힐지 김남국 의원이 진전된 해명을 내놓을지도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당 김재원, 태용호 오늘 징계 수위 결정. 김기현 당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리위에서 이 두 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에서 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 말인즉슨 윤리위의 징계를 압박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예정 징계 관련 오해, 우려, 불식 위에 최고위회의 안 하기로 한다. 당 윤리위에서는 오늘 오후 김재원, 태용호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가 중요하겠죠. 어제 두 사람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또는 1년이 유력하다라는 전망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강력한 중징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통화 논란이 거세게 임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은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태용호 의원은 없는 얘기를 보좌관들에게 한 꼴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태용호 의원실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걸 녹음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태용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에 의뢰했습니다. 녹취 유출,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 의뢰 방침. 최근 의원실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내부 직원을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태용호 의원이 고발한다라는 내부 직원이 녹취를 유출했다라고 태용호 의원은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일단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직원 중에 이 사람이 누출을 했겠구나라고 의심되는 짚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실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저게 과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만한 범죄가 되느냐.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나라 그 법에서 대화자 사이 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설령 다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 게 확립된 그 판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위법한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출을 갖다가 했다. 이게 공무상의 기밀이나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공무상 기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데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색출이란 말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예. 그 색출은 죄송하지만 북한이나 아니면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많이 듣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저런 식으로 그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과연 그 부담 좋게 될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본인 스스로도 이건 없는 말을 내가 그냥 보좌관들한테 나 다음번에 재선 의원 될 가능성 많으니까 잘 해라 이런 뉘앙스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행위를 갖다가 했으면은 자숙하고 반성하고 좀 징계 받을 거 있으면 받겠다 이런 그 태도를 취하시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태용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만큼 개방되어 있고 이만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러한 분인데 본인의 그러한 위치를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그 상징적인 위치를 몰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색출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색출한다고 색출이 될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정무 개입 논란을 야기시킨 태 의원 본인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색출과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 수사 의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녹취록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좌 직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록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데 정말 비겁합니다.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영호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랍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많은 국민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고 그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진과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방 안에서 굉장히 똘똘 뭉치는 몇 안 되는 식구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식구가 식구를 어떻게 보면 배신한 행위인데 이거 자체도 좀 이례적인데 이거를 의원이 색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도 국민들 보시기엔 과연 어떨지.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당 안쪽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씁쓸하죠. 씁쓸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원회관 방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정치적 동지예요. 네. 모든 걸 다 하고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들인데 여기서 뭔가 녹취가 유출이 됐다라는 건 태영호 의원이 스스로 그동안 본인이 보좌진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게 있던 건 아닌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하고 이건 별건이라고 봐요. 색출을 하고 말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저는 정부 여당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최고 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가 지난주도 안 열렸고 오늘도 또 안 열렸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희가 좀 전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얘기를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거 하려면 우리 김재원 최고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 건에 대해서 아픈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아프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된 거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더 국민들이 생각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픈 만큼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들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윤리에서 소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이 굉장히 냉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지금 뭐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과장되고 거짓이고 허언이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더 많은 설명이 저는 윤리 결과와 별건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거고,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박정호 의원은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태영호 의원이 그 발언한 것을 함께 일하는 직원이 녹음을 했고,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을 바깥으로 유출시켜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회관의 의원 사무실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회의원 본인입니다. 예. 아니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 방에 말하자면 최종 책임자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은 최종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 내 탓이요 해야지. 그 유출된 사람을 색출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다. 저는 저것조차도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으로 돌리는 태영호 의원 자세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녹취록 유출이 아니고요. 공천 개입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벌어진 공천 헌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녹취록 유출, 색출자를 찾을 것이 아니고 공천 개입의 실체, 또 강남구에서 벌어진 어떤 공천을 미끼로 한 어떤 헌금에 대한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이 진실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리위에서 오늘 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은 가운데 태영호 의원의 이른바 보좌진들의 폭로 기사도 추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는 평양 스타일이다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전직 보좌진은 북한식 총화하듯 수시로 회의를 했다. 보좌진끼리 상호 비판까지 시켰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20대 한 보좌진, 교회 다녀왔는데 다른 보좌진은 일요일에 일하는데 왜 빠졌냐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보도는 소위 평양 스타일이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해명도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왔다. 근무 형평성을 위해 3개월씩 일요일 지역구 교대 근무를 말하는 과정에서 한 보좌진이 일요일 근무가 어렵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은 것이 마치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김수현 교수님, 이건 어떤 논란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 보좌진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돼서 근무가 어렵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에 근무하는데 당신은 일하지 못하느냐라는 식의 이제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태영호 의원 측에서는 그냥 이유를 물어본 것일 뿐이고 이게 무슨 종교를 탄압하거나 교회를 못 가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면 안 되죠. 수긍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어쨌든 주말에 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일요일에 이제 지역에 있는 교대 근무를 좀 태영호 의원은 보좌관들이 했으면 했던 거죠. 그렇죠. 물론 급한 일이 있거나 사정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일요일 날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다른 날을 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좌진들의 증언들을 보면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켰고 월화수목 금금금처럼 휴일도 거의 없이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태영호 의원이 너무 보좌진들을 좀 강하게 일을 많이 시키고 너무 혹사시킨 것은 아니었나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탈북민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태영호 의원은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의 업무 문화 같은 것들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여기서 어쨌든 굉장히 높은 자리에도 올랐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무리한 업무를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나만의 어떤 업무 스타일과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 대목과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은 좀 억울하다라는 심경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윤리위에서 두 명의 최고위원에 대해서 동일이 1년씩의 자격정지, 직무정지라는 정말 중징계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김재현 최고와 태영호 최고를 차별화해서 좀 징계 수위를 달리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윤리위 내부에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야 이제 윤리위에서 합의해가지고 결정할 것 같은데 징계 그 종류가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명하고 탈당 권유하고 당원권 정지하고 경고가 있는데 탈당 권유까지는 실질적으로 제명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 징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경고로 끝내기엔 좀 그 사안이 과하다, 중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원권 정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원권 정지가요 1개월부터 3년까지 그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개월 당원권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동안 3년이 지나가면은 최고위원 임기도 거의 끝나가겠죠. 그 중간에 어디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중요한 거는 절차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나가가지고 소명을 잘 하고 그 의혹을 풀면 그 좀 징계가 감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가가지고 자기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면은 그러면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나올지 아마 소명 듣고 조금 더 또 봐야 되겠다 그럴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윤리위의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